여군 최초로 별을 단 사단장이 부임 첫날이었어요. 부대 뒤편에 있는 낡은 무덤에서 스르르 기어나온 뱀 한 마리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보여준 기묘한 행동은 무려 50년간 땅속 깊이 묻혀있던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었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한국 현대사에 감춰진 믿을 수 없는 비밀과 한 여성 지휘관의 용기 있는 선택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3월 15일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제7사단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박서윤 준장이었어요. 올해 55세인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로 원스타 계급장을 단 여성 지휘관이었죠. 키 168cm의 당당한 체구,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예리하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눈빛. 박서윤 준장의 첫인상은 강인함,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박서윤 준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정문을 지키던 위병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대 전체가 새로운 사단장의 부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여성 최초의 별, 원스타 사단장이라는 점에서 모든 장병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죠. 부임식이 열릴 대강당으로 향하는 길, 박 준장은 부대 곳곳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30년간 군복무를 해온 그녀의 눈으로 볼 때 제7사단은 아주 잘 관리되고 있는 부대였어요. 장병들 표정도 밝았고 시설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긴장시키는 건 사단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무려 2만 명이 넘는 장병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여군 최초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준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최준혁 참모중령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45세인 그는 키 175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에 이 부대에서만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참모였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과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임식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강당에는 주요 간부들과 각 부대 대표들이 참석했죠. 박서윤 준장이 연단에 올라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제7사단 장병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박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명확하고 힘이 있었어요. 마이크 없이도 대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죠. 저는 여군 최초 원스타라는 타이틀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고 고민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7사단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가며 더 나은 부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취임사가 끝나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장병들의 표정에서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부임식을 마친 후 오후 2시, 박서윤 준장은 부대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생활관, 급식소, 훈련장 같은 주요 시설들을 차례로 점검했죠. 각 부서 간부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그녀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부대 규모가 꽤 크네요. 관리하기 쉽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이 모두 베테랑들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 참모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시설 점검을 마친 오후 3시 30분쯤 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장님, 마지막으로 부대 뒤편에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데요? 무명용사의 묘입니다. 역대 사단장님들께서 부임하시면 꼭 참배를 하시는 것이 전통처럼 되어 있습니다. 박서윤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선배들을 기리는 건 당연한 예의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부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부대 본부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작은 언덕이 있었어요.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아담한 언덕이었는데 주변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언덕 중턱에는 소박한 묘비 하나가 서 있었죠. 높이 1m 정도 되는 화강한 비석에는 무명용사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예스럽고 정중했지만 세월의 흔적으로 약간 희미해진 상태였어요. 묘비 앞에는 시든 국화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고 향로에는 재가 남아 있어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에 계신 거죠? 박 준장이 묘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름도 생년월일도 부대명도 없었어요. 오직 무명용사의 묘라는 6글자만 있을 뿐이었죠.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1980년경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최 참모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벌써 40년이 넘었군요. 어떤 분인지 알려진 바는 없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부대 선배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무명의 군인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없었나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매년 현충일과 추석에는 누군가 와서 참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꽃이 새로 놓여 있거나 향을 피운 흔적이 있거든요. 박서윤 준장은 묘비를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깊었던 시절,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된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가능했던 거겠죠. 참배를 드리겠습니다. 박 준장은 군모를 벗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묵념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선배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3월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무명용사가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으악! 뒤에 서 있던 최참모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준장이 황급히 고개를 돌리자 묘비 오른쪽 흙더미 사이로 굵직한 뱀 한 마리가 스르르 천천히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뱀은 성인 남성 팔뚝만한 굵기였어요. 길이는 대략 1m 20cm 정도로 보였죠. 회갈색 비늘이 햇빛에 반짝였고 몸통 곳곳에 검은색 무늬가 있었습니다. 독사는 아닌 것 같았지만 크기가 워낙 커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뱀의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뱀들은 사람만 봐도 황급히 도망가는데 이 뱀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고개를 들어 박서윤 준장을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준장님,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최 참모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뱀을 무서워하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큰 뱀을 보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박서윤 준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게 된 그녀였지만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달랐어요. 뱀의 눈에서 적대감이나 공격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뱀은 약 10초간 박서윤 준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간절함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뱀은 천천히 몸을 돌려 묘비 왼쪽 방향을 향했어요. 그곳은 무명용사의 묘에서 불과 3m 떨어진 평범해 보이는 빈 땅이었습니다. 잡초가 듬성듬성 자라있고 특별해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뱀은 그 방향을 향해 고개를 한 번, 두 번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보였습니다. 마치 저쪽을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박서윤 준장을 바라보더니 또다시 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정말 뭔가를 가리키는 건가? 박서윤 준장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뱀의 행동이 너무나 의도적이고 명확해서 도저히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어요. 뱀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의 흙이 다른 곳보다 약간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풀들도 다른 곳보다 누렇게 시들어 있었죠. 흙의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다른 곳은 진한 갈색인데 그곳만 약간 회색빛이 돌았어요. 뱀은 약 1분간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박서윤 준장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해했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돌아서더니 풀숲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여유롭게 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뱀이 사라진 후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정말 신기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참모님, 저 뱀 전에도 본 적 있나요? 한참 후에야 박서윤 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봅니다. 13년 동안 이 부대에 있으면서 저런 뱀은 본 적이 없어요. 최 참모도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요. 보통 뱀들은 사람만 봐도 도망가는데 저 뱀은? 네, 맞아요.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박서윤 준장은 뱀이 가리켰던 땅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다른 곳과는 뭔가 달랐어요. 흙의 상태도 풀의 상태도 전체적인 분위기마저도요. 혹시 저 자리에 대해 아는 거 있나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최 참모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선배 참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어떤 말씀이요? 이 부대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명용사의 묘 주변에서 가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일이라면요? 정확히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냥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만 하셨어요. 박서윤 준장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뱀의 등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두 사람은 한참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뱀이 다시 나타나거나 다른 이상한 일이 생길까 기다려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죠. 내일 다시 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서윤 준장이 마지막으로 무명용사의 묘에 절을 올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계속 오늘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참모님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섬뜩합니다. 저런 뱀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박서윤 준장은 숙소에서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뱀의 기묘한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뱀이 가리켰던 그 땅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뱀이 우연히 그런 행동을 할 리는 없어.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봤지만 오늘 같은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직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일 다시 그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박서윤 준장의 마음속에는 묘한 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그것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8시, 박서윤 준장은 일찍 사무실에 나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어제 본 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정말 우연이었을까? 서류를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뱀이 가리켰던 그 땅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오전 9시 30분 최진혁 참모가 보고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준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모님,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잠 못 주무셨어요? 박서윤 준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최 참모의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계속 그 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신경이 쓰여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른 둘이 뱀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심각했어요. 참모님, 정오 시간에 다시 그곳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친 후 정오가 되자 두 사람은 다시 무명용사의 묘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혹시 또 나타날까요? 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어제 그 자리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싶어요. 무명용사의 묘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 12시 15분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묘비 앞에는 새로운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꽃을 가져다 놨네요? 그건 제가 오늘 아침 일찍 가져다 놨습니다. 어제 준장님께서 참배하시는 걸 보고 저도 예를 갖춰야겠다 싶어서요. 최 참모의 설명에 박서윤 준장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뱀이 나타났던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묘비 오른쪽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헤쳐보니 실제로 뱀이 나올 만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구멍이 꽤 깊은 것 같아요. 박서윤 준장이 손전등을 비춰보니 구멍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하지만 뱀의 흔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뱀이 가리켰던 곳도 살펴보죠. 두 사람은 묘비에서 3m 떨어진 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발견됐어요. 여기 흙이 정말 다르네요. 박소윤 준장이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다른 곳의 흙은 단단하고 촉촉했는데 이곳만은 푸석푸석하고 건조했어요. 그리고 이 풀들 좀 보세요. 완전히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반경 2m 정도의 원형 지역에 자라고 있는 풀들이 모두 누렇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의 풀들은 싱싱한 초록색인데 이곳만 완전히 달랐죠. 뿌리가 썩어가는 것 같아요. 최 참모가 풀 하나를 뽑아보니 뿌리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왜 이곳만 이럴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부대 뒤편 철조망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혹시 군인분들이세요? 할머니는 80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등이 약간 굽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박서윤 준장이 철조망 쪽으로 다가가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그 무덤에서 또 뱀이 나왔나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아이고, 역시 그렇구나. 또 나타났네, 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박서윤 준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는 게 있긴 한데 여기서 말하긴 좀 그렇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할머니는 철조망을 따라 걸어가더니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할머니는 면회 절차를 거쳐 부대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박서윤 준장과 최진혁 참모는 할머니를 무명용사의 묘 앞으로 안내했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숙이라고 해요. 올해 80이고 이 근처에서 평생 살았지. 김정숙 할머니는 묘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무덤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물론이지. 이 무덤이 언제 생겼는지, 누가 묻혀있는지 난 다 알고 있어.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무명용사가 아닌 건가요? 무명용사라고? 그렇게 불러왔구나.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박서윤 준장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럼, 근데 그 전에 뱀이 가리킨 곳부터 좀 봐야겠어. 할머니는 뱀이 가리켰던 빈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더니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렇네. 저 아래쪽이군. 저 아래쪽이라니요? 저기 밑에도 사람이 묻혀있어. 여러 명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 명이라고요? 그것도 아주 많이. 할머니는 보따리를 풀어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들 좀 봐요. 첫 번째 사진에는 젊은 남성들이 10여 명 정도 서 있었어요. 모두 평범한 농민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야. 1979년에 모두 사라진 사람들. 1979년이라고요? 최 참모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정확히는 1979년 5월이었어. 김정숙 할머니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사진이었어요. 이분들도요? 하룻밤 사이에 40여 명이 사라졌어. 한 번에 40여 명이요? 박서윤 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군인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데려갔어.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떻게? 나는 그날 딸네 집에 가 있었어.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 보니 마을이 텅 비어있더라고. 그럼 이분들이 여기에? 처음에는 몰랐지. 근데 몇 년 후에 이곳에 무덤이 생기고 그 뒤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어떤 이상한 일들이요? 뱀이 나타나는 것도 그중 하나야. 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더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 최 참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셨어요? 신고를 왜 안 했겠어? 했지.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 오히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할머니는 세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의 사진이었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을 데려간 군인들이야. 어떻게 이런 사진이? 우리 아들 민수가 몰래 찍어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증거로 남겨두라고 했지. 박서윤 준장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970년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10여 명 정도 보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느 부대 소속이었나요? 그것까진 모르겠어. 하지만 이 부대에서 나온 건 확실해. 어떻게 아세요? 그날 밤에 이쪽에서 트럭들이 나가는 걸 봤거든. 할머니는 네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릿하지만 군용 트럭들이 보였어요. 이것도 아드님이 찍은 건가요? 멀리서 몰래 찍은 거라 흐릿하지만 분명히 군용 트럭이야. 박서윤 준장과 최진혁 참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어르신, 그럼 뱀이 나타나는 것과 이 일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뱀은 땅의 기온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동물이야. 땅속에 억울한 영혼들이 있으면 뱀들이 먼저 반응한다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어. 그럼 뱀이 저 땅을 가리킨 것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거기 묻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좀 길어.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에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들려줄게.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인가요? 오늘도 뱀이 나타날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뱀들은 보통 같은 시간에 나타나거든. 어제 몇 시에 봤어요? 오후 3시 30분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50분이었어요. 그럼 곧 나타날 거야. 한 번 더 기다려보지. 세 사람은 무명용사의 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오후 3시 20분. 저기요. 최 참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뱀이 스르르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나타났네. 할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뱀은 사람들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바라보더니 어제와 똑같이 빈 땅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행동 보세요. 어제랑 똑같아요. 박소윤 준장이 감탄했습니다. 뱀이 저렇게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건 정말 이상해요. 뱀은 약 1분간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가 다시 세 사람을 바라보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믿겠지? 저 뱀은 분명히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979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갑시다. 거기서 천천히 말씀드릴게. 세 사람은 무명용사의 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는 박서윤 준장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 밑에 뭔가 있어.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이야. 50년 전에 묻힌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김정숙 할머니의 집은 부대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서 있었고 툇마루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죠. 할머니는 두 사람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옛날 가구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저 사진들이 모두 그때 사라진 분들인가요? 박서윤 준장이 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46명이에요. 내가 하나하나 모아둔 거지. 할머니는 찻잔을 내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날 밤 일을 자세히 들려주세요. 최진혁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9년 5월 18일 밤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지. 할머니의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딸네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었어요. 딸이 아픈 바람에 내가 가서 며칠 있기로 한 거였죠. 딸네 집은 여기서 30km 떨어진 포천 시내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예시를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트럭 소리였는데. 보통 트럭 소리랑은 달랐어. 더 무겁고 둔탁한 소리였지. 군용 트럭 소리였군요. 그때는 몰랐지. 나중에야 알게 된 거야. 그 소리가 우리 마을 쪽에서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첫 번째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마을 이장이었던 이영철 씨예요. 46살이었지. 사진 속 남자는 건장한 체격에 인상이 선해 보였습니다. 영철이 형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을 일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왔고요. 그런 분이 왜 그게 문제였어. 너무 정의감이 강했거든. 할머니는 두 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김민준 씨. 마을에서 유일한 고등학교 졸업생이었어요. 글을 잘 쓰고 말도 잘했지. 아, 지식인이셨군요.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민준이한테 가서 상의하곤 했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사진에는 사연이 있었고 각각의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들이요? 정부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 조사를 한다는 거야. 누가 빨갱이고 누가 반정부 활동을 하는지 조사한다고 했어요. 박서윤 준장과 최진혁 참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서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농사 짓고 사는 평범한 농민들이었거든.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문제라면 영철이 형님이 마을 사람들 권익을 위해서 군청에 몇 번 진정서를 낸 적이 있어요. 어떤 진정서요? 농지 수용 문제였어요. 정부에서 이 지역을 개발한다면서 농지를 강제로 수용하려고 했거든. 보상금도 제대로 안 주고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영철이 형님이 쓴 진정서 사본이에요. 박서윤 준장이 종이를 받아 읽어보니
정중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시 분위기가 워낙 살벌했잖아요. 조금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소리를 해도 빨갱이로 몰렸으니까요. 최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78년 겨울부터 마을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조사하고 그랬어요. 할머니는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년 남성 둘이 양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온 조사관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우리 아들 민수가 몰래 찍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남겨두라고 했거든요.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수도 그날 밤에 함께 사라졌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드님까지. 네. 26살이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서윤 준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시면 계속 말씀해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1979년 봄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조사관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신문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내용의 신문이었나요? 주로 영철이 형님이나 민준이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책까지 조사했다고요? 네. 민준이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었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됐나 봐요. 할머니는 네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성이 책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민준이에요. 정말 공부를 좋아했어요. 어떤 책들을 읽으셨나요? 역사책, 철학책, 그런 것들이요. 딱히 금지된 책은 아니었는데 최참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될까요? 당시에는 뭐든지 문제가 됐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할머니는 다섯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게 제 가족이에요. 남편, 아들, 민수, 며느리, 손자. 며느리와 손자도요? 네. 1살짜리 손자까지 함께 사라졌어요. 정말 참혹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소윤 준장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무고한 민간인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월 18일 저녁 마을에 있던 사람들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군인들이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있다고. 완전 무장이라고요? 네. 총도 들고 있고 헬멧도 쓰고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요. 최 참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군인들이 민간인을 데려간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위에서 명령이 내려온 거래요. 빨갱이 소탕 작전이라고. 빨갱이 소탕 작전이라니요? 박서윤 준장이 경악했습니다. 네. 우리 마을 사람들을 모두 빨갱이로 몰아서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할머니는 여섯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흐릿하지만 군용 트럭들이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그날 밤 우리 민수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트럭 여러 대가 마을 입구에 서 있고 군인들이 사람들을 트럭에 태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 씨가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집 뒤쪽 언덕에 숨어서 찍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증거를 남기려고 했던 거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남겼어요. 할머니는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에 써서 이웃집 처마 밑에 숨겨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찾았고요. 박서윤 준장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마을에 군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트럭에 태우고 있어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두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잊지 마세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들, 민수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서윤 준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 편지가 민수 씨의 마지막 메시지였군요. 네, 26살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예요. 최 참모도 숙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에 모두, 네, 46명 모두 죽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할머니는 7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사진이었어요. 제일 어린아이가 돌도 안 된 아기였어요.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8살 할아버지였고요. 그런 분들은 왜 죄가 없었어요. 정말 아무 죄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윤 준장이 할머니를 위로했어요. 어르신, 너무 힘드시면 잠깐 쉬시죠. 아니에요. 이야기해야 해요. 50년간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계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할머니는 8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텅 빈 마을의 사진이었어요. 마을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모두 없어졌어요. 가축들까지요? 네. 개, 고양이, 닭, 소. 모든 생명체가 사라졌어요. 왜 가축들까지? 증거를 없애려고 했나 봐요.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처럼 만들려고요. 최 참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르신은 무사했던 거죠? 제가 마을에 없었으니까요. 운이 좋았죠. 그럼 다른 생존자는 없었나요? 한 명 더 있었어요. 할머니는 9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박상철 씨예요. 그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멧돼지 사냥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무사했군요. 네. 상철 씨도 다음날 아침에 내려와서 마을이 비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럼 상철 씨도 같이 신고를 하셨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상철 씨는 일주일 후에 죽었어요. 일주일 후에요? 네. 교통사고라고 했는데 설마 저는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서윤 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상철 씨도 입을 막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는 10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누군가가 찍어서 저한테 몰래 갖다 준 거예요. 사진을 보니 박상철 씨의 자전거가 완전히 부서져 있고 큰 트럭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5시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최 참모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의심스럽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철 씨는 자전거를 정말 잘 탔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할 리가 없어요. 할머니는 11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공문서 같은 것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상철 씨가 죽기 전에 저한테 준 거예요. 경찰서에서 신고했을 때 받은 접수증이에요. 박서윤 준장이 공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집단 실종 신고 접수증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상철 씨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신고한 거예요. 그럼 경찰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는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요? 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최 참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46명이 하룻밤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주했다고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게 공식 결론이었어요. 할머니는 12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건 상철 씨가 경찰서에 다시 항의하러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여러 번 가셨나요? 네. 5번 갔어요. 하지만 매번 똑같은 대답만 들었죠. 그럼 더 윗선에는 신고 안 해보셨나요? 해봤어요. 군청에도 가보고 도청에도 가봤어요. 어떻게 됐나요? 다들 경찰서에 문의하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박서윤 준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직적으로 은폐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했어요. 그럼 언론에는 제보해보셨나요? 그때는 언론도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요. 할머니는 13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신문 기사였어요. 하지만 한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이요? 네. 이 사람이에요. 신문 기사에는 사회부 기자 오지훈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오지훈 기자가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오지훈 기자도 일주일 후에 죽었어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기자까지. 네.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자살이라고 했지만 자살이라고요? 저는 믿지 않아요. 그 기자는 정말 의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최 참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하려던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간 거네요? 네. 그래서 저도 무서워서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14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그때 저는 47살이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시죠? 네. 이제 80이에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려고 해요. 박서윤 준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용감하세요. 용감한 게 아니라 의무예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할머니는 서랍에서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 편지, 문서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50년 동안 하나씩 하나씩 모은 거예요. 박서윤 준장이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밤 군인들이 사용한 트럭의 번호판을 적어놓은 메모였어요. 이 번호판은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우리 민수가 마지막에 적어둔 거예요. 다행히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날 밤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의 이름 목록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은요? 나중에 마을 사람들한테서 들은 거예요. 일부 군인들이 자기 이름을 말했나 봐요. 세 번째는 당시 이 지역을 담당했던 부대의 조직도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셨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최 참모가 조직도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 부대네요. 네. 바로 여러분 부대에서 나온 군인들이 한 일이에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대가 네. 제7사단 소속 군인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박서윤 준장은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가 과거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르신,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증거가 더 있어요. 할머니는 4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군용 물품들의 사진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사건 며칠 후에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 것들이에요. 사진에는 군화, 군복 조각, 탄피 등이 보였습니다. 이것들을 누가 찾았나요? 저와 상철 씨가 함께 찾은 거예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마을에서 2km 떨어진 야산에서요. 할머니는 지도를 펼쳐서 정확한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박서윤 준장이 지도를 보니 그 위치는 현재 무명용사의 묘가 있는 곳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 위치가 네, 뱀이 나타나는 그 무덤과 불과 1km 떨어진 곳이에요. 최 참모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곳으로 끌고 가서 모두 죽인 다음에 근처에 묻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5번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현장 스케치였어요. 이건 상철 씨가 그린 거예요. 스케치에는 트럭들이 정차한 위치, 군인들이 서 있던 자리,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장소 등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자세하네요. 상철 씨가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았거든요. 6번째 자료는 당시 날씨 기록이었습니다. 날씨 기록까지. 네. 그날 밤에 비가 왔다는 것도 중요한 증거거든요. 왜요? 비 때문에 흔적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발자국이나 타이어 자국 같은 것들 말이에요. 7번째 자료는 당시 이 지역의 인구조사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하셨어요? 면사무소에서 몰래 복사해 온 거예요. 기록을 보니 1978년까지는 마을에 46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1979년부터는 인구가 0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도 사람들이 사라진 게 확인되네요. 네. 하지만 전출 후 처리되어 있어요. 전출이라고요? 네.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최 참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로도 이사 가지 않았죠? 당연하죠. 죽었으니까요. 8번째 자료는 당시 부대 내부 문서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건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그때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이요? 네. 그 사람이 이 문서를 가져다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나 봐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9번째 자료는 그 군인이 쓴 증언서였습니다. 박서윤 준장이 증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시 제7사단 소속 이등병 정현우였다. 1979년 5월 18일 밤 우리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특별작전에 참여했다. 작전명은 빨갱이 소탕작전이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단순했다. 지정된 마을의 모든 주민을 체포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송하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포작전인 줄 알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다. 우리는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든 주민을 트럭에 태웠다. 그리고 야산으로 이송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받은 명령은 충격적이었다. 모두 사살하라. 나는 거부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상급자들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거부하면 나도 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46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정연우. 증언서를 읽고 난 후 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정연우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증언서를 남기신 거군요. 네.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10번째 자료는 당시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정연우 씨가 몰래 찍어둔 거예요. 사진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트럭에 실린 사람들, 야산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매장 현장까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니. 박서윤 준장은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최 참모도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정말 이런 일을. 네. 그래서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진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것은 당시의 작전 명령서였습니다. 작전 명령서요? 네. 누가 이 작전을 지시했는지 알 수 있는 문서예요. 박서윤 준장이 명령서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극비, 수신, 제7사단장, 발신, 국가보안본부장. 제목, 특별작전 수행명령. 1. 작전명, 빨갱이 소탕작전. 2. 목표, 지정지역 반정부 분자 완전 제거. 3. 방법, 체포 후 은밀 처리. 4. 주의, 절대 기밀 유지. 국가보안본부에서 직접 명령을 내렸네요. 네, 이건 단순한 부대 차원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국가 차원에서 계획된 일이었죠. 최 참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시 사단장도 이 일에 관여했다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나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불가능했어요. 명령에 불복종하면 본인도 숙청당할 수 있었거든요. 박서윤 준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개인이 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르신, 그럼 이 모든 자료를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위험하거든요. 지금도 위험하다고요? 네.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관련자들의 명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일부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최 참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높은 자리예요? 네, 정치계, 군 고위층, 관료들. 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군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할머니가 박서연 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장님 같은 분이 나타났으니까요. 저요? 네. 정의감이 있고 용기가 있는 분이요. 박서윤 준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이 모든 자료를 저에게 맡기시는 건가요? 네. 준장님이라면 진실을 밝혀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저항도 많을 것이고. 그래도 해야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최 참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장님,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박서윤 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뱀이 가리킨 그 땅을 정식으로 발굴해야겠어요. 박서윤 준장이 말했습니다. 발굴하려면 허가가 필요할 텐데요. 최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해결할게요. 사단장 권한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직접 국방부에 보고하겠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너무 성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항 세력들이 미리 알아채면 또 은폐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은밀하게 발굴부터 해보세요. 확실한 증거를 찾은 다음에 공개하는 거죠. 최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야죠. 그럼 언제 발굴을 시작할까요?
내일 새벽에 어떨까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할머니가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준장님, 정말 조심하세요. 이 일은 생각보다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어요. 그리고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할머니는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어르신도 조심하세요. 오늘 이야기한 것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이도 많고 이제 두려울 것도 없어요. 세 사람은 내일의 발굴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요한 장비, 참여 인원, 보안 방법 등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박소윤 준장과 최진혁 참모는 할머니의 집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오늘 들은 이야기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참모가 말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우리 부대에서 일어났다니. 내일 발굴해서 뭔가 나온다면 정말 큰일이 될 겁니다. 그래도 해야죠. 진실을 밝혀야 해요. 두 사람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은 5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서윤 준장은 잠들기 전에 무명용사의 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마음속으로 죽은 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한편 뱀은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무덤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만족한 듯 사라졌습니다. 마치 내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새벽 5시, 이른 아침 안개가 부대 뒤편을 자욱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박서윤 준장과 최진혁 참모는 조용히 무명용사의 묘로 향했어요. 손에는 간단한 발굴 도구들을 들고 있었죠. 정말 조용하네요. 최 참모가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해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어제 뱀이 가리켰던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박서윤 준장이 작은 삽을 들며 물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해보시죠. 발굴을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한데요? 최 참모가 갑자기 삽을 멈췄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여기 흙이 정말 이상해요. 다른 곳과 완전히 달라요. 박서윤 준장이 가까이 와서 살펴보니 정말로 흙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다른 곳은 단단하고 자연스러운 흙이었는데 이곳만은 푸석푸석하고 색깔도 어두웠어요. 누군가가 여기를 팠다가 다시 메운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더 파보죠. 50cm 정도 더 파들어갔을 때 첫 번째 이상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최 참모가 흙 속에서 뭔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이거 단추 같은데요? 박서윤 준장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1970년대식 옷의 단추였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의 단추와 비슷해요. 두 사람은 더욱 신중하게 발굴을 계속했습니다. 1m 정도 파들어갔을 때 두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최 참모가 가리킨 곳에는 낡은 천 조각이 보였어요. 옷감인 것 같네요. 조심스럽게 천 조각을 꺼내보니 그것은 어린아이 옷의 일부였습니다. 아이 옷이에요. 박서윤 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돌도 안 된 아기의 옷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계속 파야겠어요. 1m 30cm 지점에서 세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뼈가 있어요. 최 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서윤 준장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사람의 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사람이 묻혀 있었네요. 두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더 넓은 범위를 발굴하기 시작하자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곳곳에서 사람의 뼈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성인의 뼈, 어린아이의 뼈, 노인의 뼈.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이야. 박서윤 준장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7시가 되자 김정숙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여기에. 박서윤 준장이 발굴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무덤을 내려다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손주야. 할머니의 오열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어르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최참모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찾았네. 드디어 찾았어.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오전 8시 발굴 작업을 계속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최참모가 흥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플라스틱 봉지에 곱게 쌓인 작은 꾸러미였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증들이었어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영철, 김민준, 김민수. 할머니가 말했던 그 이름들이 하나씩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었군요. 두 번째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족 사진, 아이들 사진, 부부 사진. 각각의 사진마다 사연이 담겨 있었죠. 이 사진들을 누가 여기에 묻어둔 걸까요? 아마 누군가가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 숨겨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나는 이 사건의 목격자이다. 1979년 5월 18일 밤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나는 이 일에 가담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 증거들을 남긴다. 정현우. 할머니가 말했던 그 군인이었습니다. 정현우 씨가 이런 것들을 숨겨둔 거군요. 네 번째는 당시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잘 보관된 사진들에는 그날 밤에 참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사진들 너무 충격적이에요. 박서윤 준장은 사진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섯 번째는 탄피들이었습니다. 총탄 흔적이에요. 여러 개의 탄피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군용총기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여섯 번째는 군용품들이었습니다. 군화, 군복 조각, 인식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물건들이었죠. 이제 확실한 증거가 다 갖춰졌습니다. 최참모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오전 9시 30분 발굴 작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저기 누가 오고 있습니다. 최참모가 언덕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부대 쪽에서 오고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드네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표정이 아주 심각했어요. 박서윤 준장님이십니까? 그중 한 명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세요? 국방부 감찰실에서 왔습니다. 남자는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부대에서 무허가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박서윤 준장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신고요? 누가 신고를 했죠?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왜 중단해야 하나요? 정당한 조사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발굴한 것은 불법입니다. 감찰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불법이라고? 여기 우리 가족이 묻혀있는데. 할머니, 물러서세요. 이건 군사기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군사기밀이라고? 민간인을 학살한 게 군사기밀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찰관들은 서로 눈짓을 했어요. 어떻게 민간인 학살이라는 말이 나오죠? 증거가 다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박서윤 준장이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찰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증거들을 모두 압수하겠습니다. 압수요? 무슨 권한으로 압수하나요? 국가기밀보호법에 의거해서입니다. 감찰관들은 강제로 증거들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찾은 거예요. 최참모가 막아섰습니다. 방해하시면 군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으악. 감찰관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제 나타났던 그 뱀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뱀이 여러 마리였습니다. 뱀이 여러 마리야. 5마리의 뱀이 무덤 주변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어제 본 뱀과 비슷한 크기와 색깔이었어요. 뱀들은 감찰관들을 향해 스르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도망가자! 감찰관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뱀들은 감찰관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조용히 무덤 주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기해요. 뱀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최참모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김정숙 할머니가 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뱀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야. 진실을 지키려고 나타난 거지.
뱀들은 잠시 세 사람을 바라보더니 다시 무덤 주변을 한 바퀴 돌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감찰관들이 사라진 후 발굴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더 발굴한 결과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총 46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정말 46명이 다 여기에 있었네요. 각각의 유골에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분증, 반지, 목걸이, 시계, 개인적인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이 반지, 내 며느리 반지야. 할머니가 작은 반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결혼할 때 내가 사준 거거든. 이 시계는 우리 아들 민수 시계고. 할머니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안경, 손자의 신발, 50년간 기다려온 재회였습니다. 오후 3시경, 마지막 부분을 발굴하던 중 더욱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큰 상자가 있어요. 최참모가 흙 속에서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밀봉되어 있어서 내용물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첫 번째로 완전한 작전 계획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극비 작전 계획서, 작전명, 빨갱이 소탕 작전, 일시, 1979년 5월 18일, 23시, 장소, 포천군 소재 반정부 마을, 목표, 반정부 분자 완전 제거, 방법, 체포 후 은밀 처리, 참여 부대, 제7사단 특공대, 지휘관, 김대령, 작전 후 처리, 완전 은폐. 두 번째로,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총 25명의 군인이 이 작전에 참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당시 찍은 사진들이 더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작전 전, 작전 중, 작전 후에 모든 과정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이 사진들, 누가 찍은 걸까요? 아마 작전 기록용으로 찍은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녹음 테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테이프까지 있네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였지만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개인적인 편지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이 마지막에 남긴 편지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아마 곧 죽게 될 것 같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 같다. 아이들을 잘 키워다오. 사랑한다. 남편이 어머니께 저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빨갱이라고 해서 죽게 생겼어요. 너무 억울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민준올림. 편지들을 읽는 동안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 4시, 모든 발굴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군인들, 경찰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무슨 일이죠? 박서윤 준장이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의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서윤 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세요? 국정감사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조사관 이동우입니다. 이동우 조사관은 발굴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김정숙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나 방해받을까봐 미리 준비해뒀지. 할머니, 박서윤 준장이 감동했습니다. 이동호 조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말이요? 네.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언론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준장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서윤 준장은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부대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우선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할머니, 50년간 어떤 심정이셨나요? 한이 맺혔지. 하지만 이제 풀렸어요. 아들과 손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나요? 남은 생을 이분들을 돌보는 데 바치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증언하겠어요. 해가 질 무렵 모든 사람들이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무덤 주변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저기 보세요. 최참모가 가리킨 곳에서는 수십 마리의 나비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나비, 노란 나비, 파란 나비, 각양각색의 나비들이 무덤 위로 날아올랐어요. 나비들이 이렇게 많이, 나비들은 무덤 위에서 한참 동안 날갯짓을 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46마리네요. 누군가가 나비의 숫자를 세어보니 정확히 46마리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분들이 나비가 되어서 인사하러 오신 거야. 김정숙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비들은 10분 정도 날아다니다가 하나둘씩 하늘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 나비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뱀들도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5마리의 뱀이 무덤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고개를 끄덕이듯이 3번 절하는 동작을 했어요.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할 일을 모두 마쳤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제7사단 무명용사묘에서 민간인 집단 학살 흔적 발견. 1979년 군사정권 시대 은폐된 민간인 학살 사건 드러나. 뱀이 알려준 50년 전의 진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군사정권 시대의 어두운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즉시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왜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는가? 책임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통령도 긴급 담화를 발표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사과드립니다.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부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7사단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우리 가족도 그때 나도 그런 일을 목격했.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어요.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군이 정말 변했는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군의 민주화는 완성되었는가? 많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박서윤 준장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여성 지휘관, 진실을 밝힌 정의로운 군인, 군의 양심. 언론들은 그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조용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했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50년간 진실을 지켜온 김정숙 할머니입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책을 써달라는 제안도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한 삶을 원했습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했어요. 가족들을 다시 만났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은 시간은 이분들을 돌보며 살겠어요. 최진혁 참모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고요. 앞으로는 더욱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는 박서윤 준장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군인들도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저런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 잡아야 한다. 군인의 참된 임무가 무엇인지 알겠다. 군 문화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 박서윤 준장은 혼자 무덤 앞에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시작한 작은 발굴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50년간 기다리셨겠네요. 그녀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려요. 그 순간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46개의 별들이 모두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희생자들이 하늘에서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윤 준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진실이 밝혀진 기쁨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슬픔이. 이제
평안히 쉬세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바쁜 하루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죽은 46명의 영혼들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7사단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평안한 고요였습니다. 5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합동 위령제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난 5월 18일 바로 1979년 그날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제7사단 뒤편 언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족들, 시민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50년 전 억울하게 희생된 46분의 영령들을 추모합니다. 박서윤 준장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이영철님, 김민주님, 김민수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김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간 혼자 간직해왔던 이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려지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이분들은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농민으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분들이었습니다. 추도사가 계속되는 동안 하늘에서는 구름이 걷히며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1분간의 긴 침묵이 흘렀어요. 묵념이 끝나자 어디선가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군악대가 연주하는 진홍곡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둘씩 헌화를 했습니다. 하얀 국화꽃들이 새로 조성된 추모비 앞에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기존의 무명용사의 묘가 있던 자리에는 아름다운 추모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중앙에는 높이 3m의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비석에는 금색 글씨로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979년 5월 18일 이곳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46분의 영령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후세에 맹세합니다. 추모비 주변에는 소나무와 벚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피어 희생자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공원 한쪽에는 작은 기념관도 건립되었어요. 그곳에는 사건의 전말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가 50년간 모아온 사진들, 편지들, 증언들, 모든 것이 역사의 증거로 보존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와서 역사를 배울 수 있겠네요. 할머니는 기념관을 둘러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박서윤 준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준장님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과거사 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과거사 진실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어요. 군사정권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인권 침해,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제7사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제보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그런 일이 우리 아버지도 그때 행방불명됐다. 나도 그 현장을 목격했다.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윤 준장의 용기가 전국적인 진실규명에 물꼬를 튼 것입니다. 제7사단 내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부대 교육 과정에 인권 교육이 정식으로 포함되었어요. 우리 군은 국민을 지키는 군이어야 합니다. 박서윤 준장이 신병 교육 시간에 직접 강의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신병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제7사단의 과거사는 생생한 교훈이 되었죠. 또한 부대 내에 인권상담실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장병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겠습니다. 최진혁 참모가 인권상담실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인권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대 곳곳에는 인권 표어들이 게시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자, 작은 차이도 소중히 여기자, 서로를 존중하는 부대를 만들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박서윤 준장은 더욱 성숙한 지휘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뱀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녀는 후에 인터뷰에서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그 뱀이 얼마나 소중한 메신저였는지 깨달았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히 부대를 관리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자 정의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강연에서 자주 이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50년간 한을 품고 살았던 김정숙 할머니는 이제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할머니는 매일 추모공원을 찾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억울함이 풀렸지?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니. 할머니는 아들 무덤 앞에서 살아생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할머니에게 특별 포상을 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상은 필요 없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대신 할머니는 기념관의 명예관장이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맡았죠. 젊은 사람들이 역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진혁 참모는 이 사건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명령만 따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부대 내 인권교육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가르쳤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기르세요. 이 사건은 언론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놓친 진실이 이렇게 많았구나. 많은 기자들이 반성했습니다. 탐사 보도팀들이 활성화되었고 과거사 관련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죠. 제7사단 사건의 교훈, 묻혀진 진실들을 찾아서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 다양한 주제의 기사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역사 시간에 제7사단 사건이 정식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역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권력에 맞서는 용기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은 박서윤 준장과 김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시민들의 참여도 늘어났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시민들의 인식이 변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모공원 개원식 다음 날, 그곳에 수많은 나비들이 찾아왔어요. 하얀 나비, 노란 나비, 파란 나비, 색색깔의 나비들이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 나비들 46마리예요. 누군가가 세어보니 정확히 46마리였습니다. 나비들은 하루 종일 공원에서 날아다녔습니다. 마치 축제를 벌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해질 무렵 나비들은 하나둘씩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지막 나비까지 모두 사라진 후 뱀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나타났던 그 뱀이었어요. 뱀은 추모비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추모비를 향해 고개를 숙여서라는 듯한 동작을 3번 반복했어요. 마치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뱀은 조용히 돌아서서 풀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모두 마쳤으니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추모공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교육의 장소가 되었어요. 매일 학생들과 시민들이 찾아와서 역사를 배우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기념관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어린 학생이 물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단다. 왜요? 죽은 사람들이 억울해서 저승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있었거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용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야. 키우는 거란다. 박서윤 준장은 여전히 제7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어요. 전국의 군인들이 존경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죠. 준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군에 희망이 있어요. 후배 장교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추모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참모는 이제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부대의 인권교육 전담관이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인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의 강의는 항상 진솔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7사단의 뱀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뱀, 정의의 사자인 뱀, 영혼들의 메신저 뱀. 사람들은 그 뱀을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에도 이상한 뱀이 나타났. 그 뱀이 가리킨 곳에서 뭔가 발견됐다. 진실이 밝혀졌다. 제7사단의 뱀이 전국적인 진실규명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뱀은 땅의 진동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동물입니다. 땅속에 이상이 있으면 뱀들이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 설명보다는 신비로운 의미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억울한 영혼들이 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거야. 자연도 부정의를 참지 못하는 거야. 어떤 설명이 맞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뱀이 5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7사단 사건은 젊은 세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과거를 모르면 미래도 없다. 진실을 외면하면 발전도 없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 젊은이들은 이런 교훈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제7사단 스터디가 유행했어요. 과거사를 공부하고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었죠. 우리도 언젠가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젊은이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군인들에게도 이 사건은 큰 의미였습니다. 군인의 참된 임무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명령보다 양심이 우선이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박서윤 준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의했어요. 여러분은 무기를 든 시민입니다. 시민을 해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군 문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작은 목소리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시민의식이 한 단계 성숙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기구가 상설화되었고 군 인권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시민사회의 감시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어요. 이제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 관계자들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차별과 폭력에 대한 관용도가 현저히 낮아졌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식이 강해졌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작은 차이도 존중해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가치들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의 과거사 정리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실규명의 의지는 모범적입니다. 국제인권기구들이 높이 평가했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과거사 정리의 모범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추모공원은 이제 국가적인 성지가 되었어요. 매년 5월 18일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추모제를 지냅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8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이 생각나네요. 할머니는 박서윤 준장과 함께 추모비 앞에 서서 예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때 뱀이 안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묻혀 있었겠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박서윤 준장은 이제 장군으로 진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7사단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이곳이 제게는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서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최진혁 참모는 이제 중령이 되어 다른 부대의 부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주 이곳을 찾았어요. 제 인생을 바꾼 곳이니까요. 오후 4시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며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하얀 나비였어요. 나비는 추모비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세 사람 앞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실 거예요. 세 사람은 조용히 추모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어요. 진실이 승리했고 정의가 실현되었으며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뱀이 전해준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 이 메시지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7사단의 뱀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책에 기록되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연극으로 공연되고, 소설로 쓰여지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 약자를 보호하려는 마음, 이런 가치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는 한 그 뱀의 메시지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부정의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진실이 은폐되고 권력이 남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제7사단의 뱀이 보여준 용기, 박서윤 준장이 보여준 용기, 김정숙 할머니가 보여준 용기, 그 용기를 이어받아 우리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 작은 행동이라도 하고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7사단의 뱀이 우리에게 전해준 영원한 교훈입니다. 군부대 뒤편 무덤에서 기어나온 뱀 한 마리가 알려준 50년 전의 진실. 그 진실은 이제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질 것입니다. 진실은 묻힐 수 없고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부대 뒤편 무덤에서 기어나온 뱀 한 마리가 알려준 50년 전 숨겨진 진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한 마리의 작은 뱀이 전해준 메시지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김정숙 할머니의 50년간 포기하지 않은 기다림, 박서윤 준장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최진혁 참모의 진실한 각성,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들으셨나요? 집에서 설거지하며 들으셨나요? 아니면 산책하며 들으셨나요? 여러분,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진실은 때로는 늦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드러납니다. 정의는 때로는 더디게 실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현됩니다. 용기는 때로는 작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 작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박서윤 준장과 김정숙 할머니를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평화는 어제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는 한 같은 아픔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